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파국 직전 극적 화해로 갈등을 봉합하면서 대선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메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 속으로를 본격 시작합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 갈등을 봉합을 했는데 이 대표는 선대위 사퇴한 지 16일 만이었습니다. 극적으로 화해를 하긴 했지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각자 이제 형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해서 그런 조금 신경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큰 틀에서 어떤 합의를 이뤘냐가 중요한 것이고 네. 저는 어제 합의가 저에게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든 협의나 협상에서 100% 만족스러운 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움직인 겁니다. 네,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었다. 그걸 알고 있었지만 큰 틀의 합의였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이제 요구해왔던 것을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이 변화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펴고 있는 전략이 2030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2030 세대가 만들어내는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바람을 타고 이제 그 윗세대까지 설득을 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전략을 관철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대위를 개편해야 된다. 이게 주장의 한 축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략을 주장하는 본인, 이준석 당대표 본인을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선대위를 개편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는 이제 좀 해소가 된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좀 배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논의가 될 것이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게 잘 안 됐던 이유는 이준석 대표 생각에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 측근 그룹들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선대위가 개편이 됐으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주변에 그런 태도가 바뀌는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 측근들이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견제하는 것을 지금까지 용인해 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냐,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전까지의 상황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역에서 이제 이 출근길 인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가 냈다고 하는 연습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오전에 인사 문제로 좀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철규 의원을 이제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볼 때 이철규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의 한 명인데 윤핵관에 속하는 권성동 의원과 가깝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 텐데 윤한홍 의원이 이제 떠난 자리에 바로 또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는 것은 그런 기존의 그런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는 그런 기조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더 이렇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질질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제 첫 번째로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느냐, 사퇴 결의안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네.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화해와 포용의 길을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 건데 오전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다소 이준석 대표를 좀 무력화시키는 방향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총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김도읍 정책위의장에 대한 이 재신임을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더 이상의 분란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재신임이 되고 나서 바로 원내수석 부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일어나서 이 이준석 대표 사퇴를 이 자리에서 결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사퇴 결의에 의한 논의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에서 그러한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후보는 그건 이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고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를 그 시점에 모색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겠죠. 손을 내밀었겠죠. 거기서. 그렇죠. 네네. 근데 그때는 그 상황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그 시점까지는 이준석 대표는 확실히 정치적으로 무력화되는 수순이다라고 저는 봤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윤석열 후보가 한 이 6시, 7시쯤에 의총장을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총장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가 찾아온다는 것은 봉합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화해와 포용으로 노선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왜 갑자기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건 뭐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뭐 조언을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요? 결정적인 어떤 장면이 결국 청년 보좌역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그 장면에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그 오전 일정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본인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각 모든 부처에 이제 그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이 직접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각 정부의 보좌역을 두겠다. 그런데 선대위부터 그것을 실현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이 뽑아놓은 청년 보좌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쓴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윤석열 후보가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사실 일관된 얘기였습니다. 첫째,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네. 둘째, 윤석열 후보가 주변 측근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 자리에서는 십상시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 십상시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그런 인물들의 얘기입니다만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이 청와대의 실무를 이리저리 주무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크게 이제 논쟁이 된 바가 있었죠. 문고리 권력.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 시간에 늦지 마라라든지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자세를 낮춰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듣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해온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청년 보좌역들은. 그렇다고 볼 때는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좀 이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 측근들의 말에 어떤 필터에 따라서 뭔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자기가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에서 좀 이러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들이 강했지만 네. 청년 보좌역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청년들이 요구하는 어떤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전날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스피커폰. 그렇죠. 네. 폰성렬 논란이다. 뭐 언론에서 이런 표현도 쓰던데 윤석열 후보가 청년 세대를 계속 홀대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배제했을 경우에 청년 보좌역들이 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막 사퇴를 하기도 하고 뭐 비판 여론도 커질 것이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고려하면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고 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이제 전격적으로 이후에 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날 청년들과의 모임일 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주최하신 분이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만 모여서 이런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는 거하고 직접 청년 보좌관을 만나서 듣는 거하고 전혀 달랐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 박성중 의원의 경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가까운 청년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결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화상회의의 어떤 과정을 욕설을 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태도가 또 윤석열 후보가 계속 보여온 태도의 연장선이기도 해요. 경선 기간 동안에 이 젊은 당원들이 홍준표 의원을 많이 지지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위장당원이 많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 사람들은 위장당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신상을 조회를 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에 대해서 측근들에게 보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네. 보고의 내용이 이 뭔가 음모적인 위장당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가졌을 것이고 그 청년 이 화상 회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미 박성준 의원처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박성준 의원이 언론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윤석열 후보가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았던 게 그런 영향이다라고 이분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기왕에 선대위도 개편하고 바뀐다고 했으면 이젠 그럼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게 결국 변화의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인식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이 됐는데 여전히 불안한 봉합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잠깐 이야기가 됐지만 윤핵관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역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윤핵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특정 인물을 계속 지목하기보다는 네. 당내 의사소통 체계가 이제 원활하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강단 있는 분이고 또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윤핵관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표한테 오는 방 이야기 아니면 후보한테 가는 이야기를 중간에서 누군가가 거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런 역할을 못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갖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의문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이제 윤핵관과 관련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갖는 의문이죠. 윤핵관이라는 게 왜 윤핵관이겠습니까? 이름이 왜 없겠습니까? 언론에 이제 어떤 익명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후보 측근 또는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오면서 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이름으로 인터뷰를 하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이 익명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익명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꺼내놓는 얘기들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거나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행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얘기를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후보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조언을 듣거나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핵관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앞서도 이제 100% 만족스러운 합의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윤핵관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 흐름을 용인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후에 어제 합의 이후에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돌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본인도 언급했듯이 세 번째 도망가면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네. 결국 사퇴하게 되는 상황도 이제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최소한의 포용력을 발휘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전략을 짜는 문제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공간을 보장해주고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이 제안을 뭐 꼭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성의 있게 좀 이렇게 좀 다루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돌출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만 잘 끌고 가면 기왕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화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노선을 정했다고 하면 네. 그 노선을 쭉 유지하기만 하면 제 생각에는 이준석 리스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걸 관리하는 데 성공해야 윤석열 후보도 앞으로 뭔가 윤석열 후보가 개선되는구나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지난번 울산 합의 때처럼 네. 뭐 합의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뭐 좀 잘 대해주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1월 3일 날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했던 그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지 거기서 그 그림에서 김종인 위원장만 빠진 상태인데 그렇다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전 이제 당대표 때 한번 찾아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복귀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당장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막판에 가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막판에 가서 이제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을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은 뭐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기는 그런 형태는 아닌 거겠죠. 막판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소 이제 좀 가능할까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자신을 이제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이 사람과는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뭐 여러모로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당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만나야 되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하고 지금 외부에 있는 당직을 맡고 있지 않고 외부에 자기 역할을 그냥 가지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영입한다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결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당분간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데려왔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시 네. 빠진 인물들. 금태섭 의원이나. 그렇죠.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김근식 전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정태근 전 의원 이런 세 명의 이제 이 총괄 상황본부의 3실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 순차적으로 뭐 복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결합하진 않더라도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들이 선대위에 재결합하거나 다시 좀 뭉치는 방식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청취하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어제 이제 여의도역에서 연습 문제라고 했던 출근길 인사를 하고 오늘은 GTX 지옥철을 한번 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여기 어떻게 보면 좀 정책을 풀어가는 방법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직접 이제 체험을 한 거죠 오늘. 이른바 이제 이게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지하철인데 경전철인데 이게 원래도 이제 좀 논란이 많은 그러한 이제 곳이었습니다. 이제 뭐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 출퇴근 시간에 이 김포 골드라인을 타기 위해서 역 바깥에까지 이제 줄을 서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한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물론 이걸 타기 위해서 지하철역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관계를 좀 강조하면서도 이걸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 출퇴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느냐를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체험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있어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이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일관된 어떤 행보와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러한 어떤 선대위의 기획이 돋보이는 뭐 그런 어떤 장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 결국 이게 부동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포 골드라인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애초에 수요 예측이 실패한 것이고 그 수요 예측이 실패한 것은 김포의 지역에 있는 신도시의 조성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조성 문제와 관련돼서 수요 예측이 실패해서 예비 타당성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예상한 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행보를 하면서 이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 문제 그리고 그런 부동산 정책의 기존 정부에 대한 오류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행보가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징검다리나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하나만 더 하죠. 이준석 대표 야전 침대 달라고 하더라고요. 과거 이제 김무성 대표도 2012년도에 야전 침대 놓고 선거를 지휘한 적이 있었는데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이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때 김무성 전 대표가 이 당사의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서 이제 24시간 숙식을 할 테니까 이제부터 선대위는 그야말로 24시간 비상체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걸 상당히 이제 뭐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 내가 이제 그러면 당사 야전 침대 갖다 놓고 그때 김무성 대표가 했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가졌던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친박 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적인 있는 오른팔이다 그렇죠. 이런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 멀어졌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는데 어쨌든 선거 국면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인사가 떠났던 인사가 다시 돌아와서 야전 침대까지 놓고 내가 여기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군기반장으로서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이전까지 좀 혼란스러웠던 난맥상이었던 선대본이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 윤석열 후보하고 갈등을 빚은 어떤 당사자라는 측면들은 있지만 애초에 윤석열 후보와 가까웠던 사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돌아온 어떤 군기반장이다 이런 이미지는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지금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군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기반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그런 걸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만큼 떠날 뻔했던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한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는 보여주겠다라는 거니까 좀 이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야권의 시선은 뭐 후보 단일화 쪽으로도 좀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나온 여론조사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의 4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6%, 윤석열 후보가 28%, 안철수 후보가 12%로 지난주보다 2배 더 나왔고요. 다음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36%, 윤석열 후보가 26%,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를 기록했다라고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가 15%입니다. 보면 이제 두 자릿수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15%, 안철수 후보가 말했던 이제 15%까지 간다라고 했던 거를 벌써 한 군데에서 이게 나온 거죠. 지금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10%에서 15% 사이, 그러니까 최고 15%까지 나오는 국면이고, 그리고 지금 이 상승세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뭐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후보에 실망한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흐름이 상당히 이제 강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안철수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보자라고 하는 흐름도 있겠지만 네. 지금 지금 주요하게는 결국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이동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이런 이동이 일어나면 뭔가 윤석열 후보가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국면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정권 교체에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럼 한번 지금부터 논의해 보자라는 식의 그러한 단일화 논의로 이제는 좀 국면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첫 번째 국면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하락한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로 넘어간 것이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간 건 지금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냉정하게 보면은. 네. 그렇다고 보면은 여전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좀 줄이는 데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후보 지지율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의 합 정도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두 사람 합한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지금 높은 거잖아요. 조금 높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또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하나 관련 이제 한국갤럽에서 같이 조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이 많은 선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대선 후보 누가 더 호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상외로 1등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층이 나중에 오히려 밀집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보 호감도 조사라는 것이 네. 물론 이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가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거진 선대위와 관련된 어떤 난맥상들 그래가지고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른바 이제 유튜브에 뭐 3프로 TV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네.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제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좀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본인 공약도 전혀 이제 뭐 성의 있게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어떤 인식들이 겹쳐지면서 비호감도가 지금 증가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비하면 안철수 후보는 뭐 이렇게 어떤 측근 문제라든가 가족 문제도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에 비하면은 기업을 운영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나 이런 개념들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좀 세밀하게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네. 호감도가 지금 높게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호감도 조사라는 것도 상대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 재보궐선거 이전에였던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비호감도가 제일 높게 나온 그런 조사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 국면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강조됐던 것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이 양 후보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중도층과 그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이제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게 아마도 중도층의 이 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중도층 영역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 1월 내에 지금 뭔가 어쨌든 리셋 버튼을 누른 거지 않습니까? 선대위 재편을 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개선을 하고 리셋 버튼을 누른 것인데 이 리셋 버튼을 누른 이후에 다시 자기의 이제 비호감도를 줄이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네. 이 국면은 다시 또 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상당히 상승세가 무시무시한 상승세다 이렇게 지금은 보이지만 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제 호감도 조사를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호감도에서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제가 1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본다면 문제는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는 약간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15% 정도의 지지율이 꾸준히 나오게 된다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단일화를 끌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래서 윤석열 뭐 만날 수는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일화라고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의미의 단일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지율이 큰 후보가 지지율이 작은 후보에게 정권 교체를 당신 때문에 못할 수가 있으니 나에게 양보해달라라는 사실상의 의미로 단일화 제안을 하는 거. 네. 그게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를 놓고 단일화를 고려할 때 그런 맥락의 단일화를 얘기했던 거죠. 항상 했던 얘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국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정권 교체의 적임자인지를 한번 겨뤄보자라는 측면의 단일화. 이 국면인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말씀드린 전자의 단일화보다는 후자의 단일화로 국면에 넘어간다고 할 때는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단일화에도 공세적으로 전환할 어떤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도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은 뭐 단일화를 지금부터 뭐 논의해보자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혹시 언젠가 제안을 한다면 그건 뭐 응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인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이런 조건을 본다라면은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계산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의 지금 상황도 그렇고
가지고 뭔가 단일화를 뭐 협상을 해보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크게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타결이 가능한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건 이제 좀 지금 그렇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윤석열 후보에 실망한 사람들이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단일화를 실제적으로 안철수 후보로 됐다라고 하면 단일화가, 그럼 이 사람들도 당연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면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이 단일화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에 실망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단일화 협상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됐으니까 다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가 좀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점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단일화의 협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서로가 어쨌든 단일화에 승부를 걸었을 때 서로가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어라고 판단할 때, 이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 정도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논의가 시작될 수는 있겠는데, 네. 그런데 이 국면이 안철수, 윤석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보자라는 형식의 단일화 논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 있어서 타결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타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15% 이상의 대선에서의 득표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네. 그거는 완주의 가능성도 이미 아직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 선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회수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방선거에 이제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자기가 계속 꿈꿔왔던 제3세력을 재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선택지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일화 압력이 커져서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고 그 논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타결이 될 것이냐는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처음에 잘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고요. 메타버스 시즌 2가 시작이 되는데,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지하철, 버스를 직접 타고 다니고 택시까지 타고 다니겠다라고 하는데, 좀 민심을 직접 만나겠다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이제 메타버스 일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에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하면서 그동안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네. 그러한 지방의 도시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지방에 있는 당 조직들을 추스르고 이 주민들과 만나는 이런 이제 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수도권 공략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부동산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 여론에 상당히 편승해 있는, 그리고 민심이 지금 정권으로부터 상당히 떠나 있는 서울의 이제 민심을 직접 청취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 후보들이 민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 뭐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보고서라든가, 그리고 측근들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전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듣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하고는 이게 온도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이 시민들의 어떤 민심을 직접 청취하겠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정책이라든가 공약에 얼마나 반영되는가를 보고 또 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 시민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낮은 자세로 보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같이 노리면서 이제 좀 정권 교체론이나 이런 것들에 좀 마음을 지금 주고 있는 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돌려놓기 위한 행보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을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많이 뵐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 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는데 이거 한 번 더 또 물린 거 아니냐, 또 한 번 또 뒤로 물러났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다. 이게 인상이 이제 강하게 이제 지금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마디 할 때마다 다시 또 얘기했다. 뭐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런데 다시 좀 접었다. 뭐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 일관된 얘기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1인당 총액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다. 그래서 본인은 1인당 총액이 100만 원이 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지 않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지금 우선인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나, 또 추경을 실제로 좀 추경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산정해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재정 여력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주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지원까지 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상대 후보라든지 언론에서
말 바꾸기 한다, 다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미련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이게 뭐 이 언론들의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지금 말 바꾸기 논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기보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하는 거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내가 그 얘기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파격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건지에 이 중심을 계속 싣는 것이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여당과 야당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관당이 있다. 관피하라는 말이 왜 있느냐라고 하면서 현재 이제 관에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을 좀 세게 했습니다. 즉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틀린 얘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다만 관피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뭐 공무원들이 뭐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어떤 행동을 하고 이 정권에서 요구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당이 이 정권을 잡았든지 간에 여당이 되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야당에서 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뭐 영원히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복지부동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바로 이렇게 그 정권에 맞춰서 그 코드가 맞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정권이 또 바뀌면 다른 얘기한다. 이런 얘기 또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뭐 이 관당을 뭐 이 관피아들을 어떻게 뭐 개혁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법들은 그럼 왜 안 된 것이며 그런 해법들 중에 그럼 지금 쓰겠다고 하는 해법이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정권이 정권 잡으면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남기는 그러한 메시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 여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이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정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료들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정권의 문제든 관료들의 문제든 내가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메시지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체화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민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